청산제. 그 이름처럼 푸른 산을 등지고 서 있는 저택은 언제나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메마른 강바닥처럼 깊은 상실감이 흐르고 있었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저택의 으리으리한 유리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질 때면 강태산은 넓은 창밖으로 펼쳐진 정원을 응시했다. 잘 가꿔진 소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의 회색빛 머리카락도 마치 그 세월의 무게를 견디듯 함께 쓸리는 듯 했다. 30년. 그 시간 동안 그는 이 저택에서 혹은 세상의 모든 곳에서 하나의 이름만을 쫓아왔다. 강서연. 그의 유일하고 사랑스러운 외동딸. 30년 전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초가을 오후였다. 고속도로에서의 끔찍한 연쇄 추돌 사고. 찌그러진 차량들의 잔해와 피 냄새, 그리고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절규. 뉴스에서는 연신 사망자와 부상자 소식을 전했고 강태사는 병원 응급실과 사고 현장을 미친 듯이 오갔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4살배기 딸 서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은 참혹한 사고 현장을 수색했지만 서연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서연 또한 사망했음을 잠정 결론 내렸다. 구급 대원들은 희망적인 말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강태사는 그들의 말을 단 한순간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아직도 서연이 살아있음을, 어디선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꿈속에서 서연의 작은 손을 잡으려 애썼지만 늘 허공만 붙잡은 채 깨어났다. 그는 태산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다. 막대한 부를 소유했지만 돈은 그에게 무의미했다. 돈은 딸을 찾아줄 수 없었고 죽은 아내를 되돌릴 수도 없었다. 다만 돈은 그에게 끝없는 수색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다. 그는 세계 각지의 최고 실력의 탐정을 고용하고 사설 정보망을 구축했으며 수많은 실종 아동들의 정보를 추적했다. 때로는 직접 비행기에 몸을 싣고 지구 반대편의 고아원까지 찾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시도는 번번이 절망으로 끝났다. 사람들은 그를 돈밖에 모르는 냉혈한 감정도 없는 기계라 수군거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서연을 찾는 것, 오직 그것뿐이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강태산의 옆에는 30년 동안 그림자처럼 충성을 다해 온 최 비서가 있었다. 그는 강태산의 고독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최 비서는 강태산이 잠든 밤 서재에 앉아 서연의 어릴 적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다. 그 사진 속에는 해맑게 웃는 아이와 젊은 부부의 행복한 얼굴이 담겨 있었다. 그 행복은 마치 유리처럼 깨져버린 과거의 잔해였다. 최 비서는 강태산의 고통을 보며 마음속으로 같은 아픔을 느꼈지만 차마 감히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없었다. 강태산은 시선을 돌려 서재 한편에 놓인 낡고 빛바랜 나무 오르골을 응시했다. 서연이 4살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이었다. 섬세하게 조각된 천사 인형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오르골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몇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였다. 어쩌면 그 오르골만이 서연이 살아있다는 희미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는 오르골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천천히 태엽을 감았다. 찰칵 소리와 함께 익숙한 자장가가 흘러나왔다. 브람스의 자장가. 그 선율은 그의 귓가에 서연의 제잘거리는 웃음소리와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를 다시 불러왔다. 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30년의 기다림. 지칠 법도 했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의 삶은 오직 딸을 찾는 한 줄기 희망으로만 지탱되고 있었다. 그는 낡은 오르골을 꽉 쥔 채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 산처럼 그의 기다림도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다. 2025년 늦은 가을. 청산제는 늘 그랬듯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였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묘한 활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새로운 가정부 윤아리 때문이었다. 29살의 아리는 햇살처럼 밝고 바람처럼 생기 넘치는 존재였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청산제에는 희미한 꽃향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아리는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에서 자랐다. 그녀는 과거에 대한 뚜렷한 기억이 없었다.
다만 가끔씩 꿈속에서 낡은 오르골의 자장가가 들려오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 꿈은 항상 희미하고 잡히지 않는 안개 같았지만 동시에 깊은 그리움을 동반했다. 그녀에게 가족이란 함께 보육원에서 자란 친구들과 보육원 원장님이었다. 그들이 그녀의 유일한 울타리이자 삶의 전부였다. 생활력 강하고 손재주 좋은 아리는 대학을 졸업한 후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그녀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 덕분에 어디에서든 사랑받았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강인함이 있었다. 그러던 중 보육원 원장님의 추천으로 청산제 가정부 모집에 지원하게 되었다. 원장님은 강태산 회장이 보육원에 꾸준히 후원해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청산제가 안전하고 좋은 곳이라고 귀띔해 주었다. 아리는 원장님의 따뜻한 권유와 강태산 회장의 명성에 이끌려 청산제의 문을 두드렸다. 처음 청산제에 발을 들였을 때 아리는 그 거대한 저택의 위엄과 차가움에 압도당했다. 마치 살아있는 유령의 집 같았다. 벽에 걸린 고풍스러운 그림들과 으리으리한 가구들은 그녀에게 낯설고 위압적인 느낌을 주었다. 집안을 둘러싼 정적은 그녀를 더욱 주눅들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곧 청산제의 묵은 먼지를 걷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집안일을 하는 것을 넘어 청산제 곳곳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강태산의 서재에 항상 싱싱한 꽃을 꽂았고 그가 좋아하는 차를 직접 우려냈으며 늘 깔끔하게 정돈되지 못했던 그의 서재를 완벽하게 정리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돌았다. 딱딱하기만 했던 저택의 분위기가 서서히 누그러지는 것을 다른 하인들도 느꼈다. 그들은 아리의 밝은 에너지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강태산은 처음에는 아리에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수많은 가정부가 청산제를 스쳐 지나갔고 그는 늘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대했다. 그의 삶은 오직 딸을 찾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기에 주변의 사소한 변화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러나 아리는 달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명랑했고 그녀의 발소리는 경쾌했다. 그녀가 있는 곳에는 항상 희미한 꽃향기가 나는 듯했다. 강태산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강태산은 서재에서 신문을 읽다 문득 고개를 들었다. 아리가 창문을 닫고 있었다. 창밖에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강태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그의 시선은 아리의 목덜미로 향했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점. 그것은 그가 30년 동안 꿈속에서 보아왔던 그의 딸 서연에게 있던 것과 같은 위치의 점이었다. 강태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착각일까? 또다시 찾아온 헛된 희망일까? 그의 이성은 냉정하게 환상일 뿐이라고 속삭였지만 그의 가슴은 뜨겁게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아리는 그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고개를 돌려 그를 향해 밝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청량한 가을 하늘 같았다. 회장님,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아니, 괜찮다. 강태산은 겨우 목소리를 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식은땀이 그의 등에 맺혔다. 그날 이후 강태산은 아리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리의 움직임을 살피고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녀의 작은 손동작 하나하나에 그의 딸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혼란스러웠다.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에 대한 갈망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아니면 아리 또한 강태산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냉정했고 그의 표정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빛 속에 깊은 슬픔과 고독이 깃들어 있음을 보았다. 가끔씩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서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느껴졌다. 아리는 그에게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했다. 따뜻하고도 강인한 아버지의 모습. 그녀는 강태산의 곁에서 일하면서 그가 단순히 차가운 사업가가 아니라
깊은 상처를 지닌 사람임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강태산에게 조금씩 다가가려 애썼다. 하루는 서재를 청소하던 아리가 우연히 낡은 오르골을 발견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섬세한 조각이 인상적이었다. 멜로디를 재생하는 부분은 손때가 묻어 반질거렸다. 오랜 세월 누군가의 손에 자주 닿았음을 짐작게 했다. 그녀는 오르골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의 파편이 스쳤다. 따뜻한 손, 다정한 미소, 그리고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자장가 멜로디. 그것은 너무나 흐릿해서 잡을 수 없는 아지랑이 같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선명해서 심장을 울리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오르골에 태엽을 감았다. 찰칵 소리와 함께 브람스의 자장가가 서재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그 멜로디는 아리의 심장을 흔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의 문이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오르골을 가슴에 품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익숙하지?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 자장가는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와 깊은 연관이 있는 듯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강태산이 들어왔다. 그는 서재 문을 열자마자 흘러나오는 자장가 소리에 멈칫했다. 그의 시선은 아리가 들고 있는 오르골에 고정되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함께 30년 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의 폭풍으로 일렁였다. 그 오르골, 내가 왜 그걸 가지고 있느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절규에 가까운 떨림이었다. 그의 손이 굳게 쥐어졌다. 아리는 깜짝 놀라 오르골을 강태산에게 내밀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너무 예뻐서 제가 만져도 되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아리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 어쩔 줄 몰라 했다. 강태산의 눈빛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녀는 숨을 쉴 수도 없었다. 강태산은 오르골을 받아 들고 아리의 눈을 뚫어지라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불안, 그리고 감정의 소용돌이가 뒤섞여 있었다. 30년 만에 그의 삶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는 아리에게서 오르골을 빼앗듯 받아 쥐고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내가 혹시 이 오르골을 어릴 때 본 적이 있느냐? 아니, 이 자장가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 강태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그의 손이 아리의 어깨를 꽉 쥐었다. 아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요, 어렴풋이, 아주 어렴풋이 이 자장가가 들려오는 꿈을 꾼 적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리는 강태산의 너무나도 진지하고 절박한 태도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눈빛은 마치 자신에게서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듯했다. 강태산의 직감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는 아리가 자신의 딸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는 아리를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녀의 어린 시절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아리의 말투, 행동, 심지어는 작은 습관까지 그의 딸 서연의 모습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는 몰래 아리의 물건에서 DNA 샘플을 확보하여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강태산은 자신의 오랜 주치의에게 부탁하여 극비리의 검사를 진행했다. 이 세상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그는 오직 결과를 기다리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밤잠을 설쳤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30년간의 기다림이 끝날 수도 있다는 희망과 또다시 절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잠식했다. 그의 초조함은 청산제의 모든 이들에게 전염되는 듯했다. 그는 수시로 최 비서를 불러 아리의 과거를 조사하고 그녀의 어린 시절 행적을 낱낱이 파헤치도록 지시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설마 하는 의심과 재발하는 간절함이 팽팽하게 맞섰다. 최 비서는 강태산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30년을 보낸 인물로 강태산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회장님이 아리에게 알 수 없는 시선을 보내고 그녀가 차려놓은 음식 하나하나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그는 강태산의 지시로 아리의 과거를 은밀히 조사하기 시작했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접한다. 아리가 발견된 보육원이 30년 전 사고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그녀가 사고 직후 입원했던 병원 기록에는 신원 미상의 여자아이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녀의 몸에 남은 희미한 화상 자국. 최 비서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뛰었다. 그는 30년 전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인물 중 하나였고 서연의 시신을 찾지 못해 강태산의 절망을 지켜봤던 산증인이었다. 그는 아리가 강서연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에 휩싸였다. 30년간 숨겨왔던 거대한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를까 두려웠다. 강태산은 최 비서에게 아리의 친자 확인 결과를 요구했다. 최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친자 확률 99.99%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담겨 있었다. 강태산은 서류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30년. 그 긴 세월의 고통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듯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딸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을 쥐어뜯었다. 그리고 최 비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직감했다. 최 비서 자네가 알고 있었단 말인가? 강태산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의 눈빛은 최 비서를 꿰뚫을 듯 강렬했다. 최 비서는 무릎을 꿇고 과거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떨렸다. 30년 전 사고 당시 최 비서는 강태산의 지시로 서연의 시신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때 그는 우연히 사고 현장에서 서연이 가지고 놀던 작은 오르골을 발견했다. 그리고 얼마 후 사고 지점 인근의 한 보육원에서 부상당한 여자아이를 찾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는 아이의 상처와 오르골을 통해 그 아이가 서연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당시 강태산의 라이벌 기업이었던 은하그룹의 음모가 사고에 연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은하그룹은 태산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강태산의 가족을 노렸고 사고는 그들의 계획된 범죄였다. 서연을 찾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녀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최 비서는 강태산에게 서연의 사망을 알리고 그녀의 존재를 은폐했다. 그는 서연을 안전한 보육원에 맡기고 강태산의 눈을 피해 주기적으로 서연의 안위를 확인하며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켜왔던 것이다. 최 비서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지만 30년 동안 강태산의 고통을 지켜봐야 했던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강태산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강태산은 딸을 지키기 위한 최 비서의 헌신과 그가 짊어졌던 부담감을 이해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와 배신감 뒤에는 딸을 살려준 최 비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자네가 서연이를 살렸구나. 강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30년 만에 흘리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강태산은 최 비서의 진실 고백을 들은 후 아리를 품에 안고 서연아라고 불렀다. 아리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불러일으키는 낯선 익숙함. 강태산은 눈물을 흘리며 지난 30년간의 고통과 딸을 향한 애끓는 그리움을 쏟아냈다. 그는 아리에게 오르골을 다시 건네주며 오르골에 얽힌 추억과 딸의 유일한 상징임을 설명했다. 강태산은 서연이 어릴 적 이 오르골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자장가를 듣고 잠들었는지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미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리는 강태산의 달라진 태도와 최 비서의 불안한 시선을 느끼며 청산제에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이제 강태산과 최 비서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진실은 아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평범한 가정부 윤아리로 살아왔던 그녀는 자신이 태산그룹의 상속녀 강서연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데 엄청난 혼란과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대한 재벌가의 상속녀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휩싸였다. 밤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삶인지 질문하며 잠 못 이루었다. 아리는 자신의 과거를 적극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보육원 시절의 기록, 어렴풋한 꿈속의 기억, 그리고 강태산이 보여준 어린 시절의 사진들을 통해 그녀는 퍼즐 조각을 맞춰갔다. 그녀는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 잔재를 더듬고 자신을 발견했던 구급대원들을 수소문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보육원 동기인 이수진이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수진은 아리의 혼란을 지지해주며 함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도왔다.
아리는 수진에게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위로를 얻었다. 내가 강서연이라고? 재벌가의 딸이라고? 나는 평생 윤아리로 살아왔는데. 수진은 아리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내가 누구든 너는 윤아리고 강서연이야. 내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강인함은 변하지 않아. 아리는 점차 자신이 윤아리가 아닌 강서연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오랜 시간 쌓아온 윤아리로서의 정체성을 한순간에 버리기는 쉽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거대한 삶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강태사는 그런 아리의 혼란을 이해하며 그녀의 옆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딸이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오랜 시간 누리지 못했던 부녀 간의 정을 나누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아리를 위해 최고급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그룹 경영에 대한 기초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했고 아리는 그 진심에 점차 마음을 열어갔다. 아리의 정체가 드러나자 태산그룹의 후계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강태산의 탐욕스러운 조카 강민주는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는 아리가 나타난 것을 자신의 오랜 계획에 대한 방해물로 여겼다. 강민주는 어릴 적부터 강태산의 냉대 속에서 후계자 자리에 대한 욕망을 키워왔고 태산그룹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꿈을 꾸고 있었다. 그는 아리가 가짜 딸이라며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아리의 과거를 조작하고 그녀가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언론에 흘리는 등 비열한 방법으로 아리를 위협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을 이용해 아리에 대한 온갖 루머를 퍼뜨리고 그녀의 보육원 시절 사진을 왜곡하여 공개했다. 재벌을 등친 고아 출신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회사 내부의 친강민준 세력을 규합하여 아리와 강태산을 압박했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그의 계략으로 인해 요동치기 시작했다. 강태산은 딸을 지키기 위해 강민준과 전면전에 돌입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아리가 자신의 친딸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최 비서가 준비한 DNA 검사 결과와 오르골 등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 강태산은 기자회견장에서 강민준의 비열한 음모를 폭로하고 그를 그룹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30년 전 강태산의 아내와 딸이 연루된 사고의 배후에 강민준과 과거 강태산의 라이벌이었던 은하 그룹이 있었음이 밝혀진다. 강민준은 태산그룹의 후계 구도를 차지하기 위해 은하 그룹과 결탁하여 사고를 조작했고 서연이 살아있음을 알게 된 후에도 그녀의 존재를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최 비서가 서연의 존재를 숨겼던 것도 강민준의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오해가 풀린다. 강민준은 자신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궁지에 몰렸고 최후의 발악으로 아리를 납치하려 했다. 그는 아리를 인질로 삼아 강태산을 협박하려 했지만 강태산과 최 비서의 치밀한 기지로 실패하고 경찰에 체포된다. 강민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강민준의 악행이 드러나면서 모든 갈등이 해소된 줄 알았지만 또 다른 숨겨진 인물이 존재했다. 바로 강태산의 죽은 아내의 여동생이자 청산제의 안주인 격인 박 여사였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위장했지만 그녀는 차갑고 계산적인 탐욕의 화신이었다. 박 여사는 아리가 강서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강민준과 은밀히 손을 잡고 강태산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음이 드러난다. 그녀는 강태산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그의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중요한 내부 정보를 흘려주고 그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그의 음모를 돕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박 여사가 30년 전 사고와 관련된 결정적인 비밀을 쥐고 있었음이 밝혀진다. 그녀는 사고 당시 서연이 살아있음을 알고 있었고 강민준과 은하 그룹의 음모를 알면서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서연의 실종을 돕고 그녀를 보육원에 버리도록 종용했던 인물이었다. 박 여사는 강태산의 아내와 서연에게 막대한 보험금을 타내고 강태산의 재산을 노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이다. 그녀는 아리가 청산제에 들어온 것을 탐탁지 않아 했던 이유도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아리는 박 여사의 악행에 큰 충격을 받지만 동시에 자신을 둘러쌌던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된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가족의 행복을 빼앗으려 했던 박 여사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그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녀의 탐욕과 배신은 강태산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악인들이 처벌받으면서 청산제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되찾는다. 마치 30년간 덮여있던 무거운 안개가 걷히고 따뜻한 햇살이 비로소 스며든 것처럼 강태산은 딸과의 재회로 오랜 고독에서 벗어나 삶의 활기를 되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딸과의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 유날이 이제 강서연이 된 그녀는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으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처음에는 강서연이라는 이름과 재벌 상속녀의 삶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했지만 강태산의 진심 어린 사랑과 최 비서의 헌신적인 도움 그리고 친구 수진의 변함없는 지지 덕분에 점차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윤아리로서의 따뜻함과 강인함을 잃지 않으면서 강서연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상속녀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다. 강태산의 지도 아래 태산그룹의 경영에 참여하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그녀는 뛰어난 통찰력과 따뜻한 리더십으로 그룹을 혁신하고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룹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특히 그녀는 어린 시절 자신이 성장했던 보육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외된 아동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은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강태산은 딸의 성장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리에게 물려줄 준비를 한다. 그는 아리에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그룹의 명예회장으로서 조언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최 비서는 여전히 강태산과 아리의 곁을 지키며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 그는 30년 전의 비밀을 털어놓은 후 오히려 강태산과 아리로부터 더욱 깊은 신뢰를 얻게 되었다. 이수진은 아리의 오랜 친구로서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아리의 초대로 태산그룹의 사회공헌재단에서 일하게 된다. 두 친구는 함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된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강태산과 아리가 함께 청산제 정원을 거니는 모습이다. 푸른 산을 등진 저택은 더 이상 고요하거나 차갑지 않았다. 그곳에는 30년의 기다림 끝에 되찾은 가족의 온기,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다. 정원에는 아리가 직접 심은 새로운 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그 향기는 저택 전체를 감쌌다. 아리는 강태산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예전처럼 명랑했지만 이제는 깊이와 평온함이 더해져 있었다. 잃어버렸던 이름은 되찾았고 잃어버렸던 인연은 더욱 단단하게 맺어졌다.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다. 강태산은 아리에게 서연아, 이제 내 세상이야. 내가 꿈꾸는 대로 만들어 가렴. 아버지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아리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환하게 화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강인함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의 아픔을 보듬고 다가올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렸다. 청산제는 이제 단순히 거대한 저택이 아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진정한 집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될 새로운 역사의 서막이었다.